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인생을 부정당한 듯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가게 같은 건 정리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40년 인생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이것들이 감히.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줄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늘 하던 대로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아픈 것조차 익숙했죠.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시장 입구의 가로등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네요. 채소 도매상 박 사장님이 저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제 가게 앞에 섰죠. 행복 반찬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선명한 제 가게.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저는 이곳이 세상 어떤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깻잎 좀 싱싱한 걸로 주세요. 우리 단골 김 여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시장을 돌며 재료를 고르는 저의 손길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40년의 내공이죠. 어떤 무가 속까지 싱싱한지, 어떤 배추가 김장에 적합한지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장사는 정직이야. 좋은 재료를 쓰면 손님이 알아봐. 오전 내내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밑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배달을 나가고 손가락 사이로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단골 할머니가 김 사장님 손맛이 최고야라고 말할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죠. 오후 2시쯤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동네에서 가장 큰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제 자랑이자 자존심이었죠. 하얀 가운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수진이랑 엄마 모시고 저녁 먹으려고요. 강남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강남, 프렌치. 우리 아들이 또 무리하는구나. 아이고, 그런 비싼 데는 왜? 엄마가 집에서 해줄게.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 평생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민준이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의심부터 하는 건 나쁜 엄마잖아요. 저녁 7시,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은 은은했으며 종업원들은 모두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제 손에 낀 반찬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 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한 미소를 띤 채였죠. 변호사 집안 딸답게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하나하나가 세련됐습니다. 이런 데까지 오게 하네. 미안하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오늘은 어머님을 위한 자리예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라는 것이 나왔는데 솔직히 양도 적고 맛도 익숙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즈음 민준이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결혼 30주년을 맞아 엄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 키워주신 거, 의대 보내주신 거, 전부 다 기억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래, 이 맛에 자식 키우는 거지. 그래서요, 엄마. 민준이가 수진이를 쳐다봤고,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너무 달았거든요. 설탕을 듬뿍 탄 커피처럼. 70이 넘으신 분이 새벽부터 시장 일을 하시는 건 너무 무리예요. 저희가 보기에도 요즘 어머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아니야, 난 괜찮아.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가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라고. 40년을 바쳐온 제 손때가 묻고 제 땀이 스며든 제 인생의 전부인 그곳을 버리라고.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엄마 모실 만큼 컸잖아요. 민준이마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그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가계부를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의대 들어간 날 등록금이 얼마였더라. 병원 개원할 때 내가 빌려준 돈은 얼마였지.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좋아. 어디 한번 봐보자. 너희가 생각하는 반찬 가게 아줌마가 누군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서가 들려 있었죠. 사장님, 이번 달 말까지 가게 비워주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상인회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가게를 정리하라고 했던 거구나. 재개발 통보서를 받은 그날 밤, 저는 곧바로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순자입니다. 우리 시장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 순자 씨. 나도 오늘 통보받았어. 벌써 3년 전부터 추진됐던 일인데 이제야 확정됐나 봐. 3년 전부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이라면 딱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가족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때였죠.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글쎄, 평당 얼마 안 될 거야.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큰 건물주들이야 떼돈 벌겠지만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쫓겨나는 거지 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유독 제 가게 위치를 자주 물어봤던 것, 시장 주변을 산책하자며 자꾸 데리고 다녔던 것,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어머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 박 사장님을 찾아갔죠. 사장님,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누가 미리 알아보러 온 사람 있었어요? 아, 있었지. 한 6개월 전쯤 젊은 여자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명함을 줬는데 박 사장님이 서랍을 뒤지다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대성 이수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며느리였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 재개발 관련 법률 상담해준다면서 이 일대 권리 관계 조사하더라고. 나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저는 명함을 꼭 쥐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아한 미소를 띤 채였죠.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래, 먹었다. 너도 먹었니? 네, 어머님. 그나저나 재개발 통보 받으셨다면서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수진이는 마치 방금 알게 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법률 전문가니까 보상금 협상 같은 거 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가게 정리하시고 저희랑 사시면 돼요. 고맙구나.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주머니 속에서 그녀의 명함을 구겨 쥐고 있었죠. 이 아이가 6개월 전부터 이미 이 일대를 조사하고 다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이 재개발 사업 누가 추진하는 거니? 혹시 아니? 아, 그거요? 대성건설이라는 큰 회사예요. 이 일대를 전부 고급 상업시설로 만들 계획이래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큰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처럼요. 어머님 가게 자리가 특히 좋대요. 모퉁이 자리라 유동 인구도 많고 거기에 프랜차이즈 카페 들어오면 대박 날 거래요. 그래. 그럼 내가 받을 보상금도 많겠네.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임차인은 권리금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진짜 돈은 건물주가 받죠.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 건물 말이에요.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왜? 알아서 뭐하게? 아, 그냥요. 혹시 아시면 제가 직접 협상해 볼까 해서요. 어머님 권리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에서 저는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건물을 직접 사고 싶다는 탐욕이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관리비만 내고 살았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수진이는 곧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가게 정리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보상금 협상도 있고 해서요. 민준아. 네, 엄마. 너 정말 엄마가 그 가게 정리했으면 좋겠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 보면 제 마음도 불편해요. 이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날 모시고 살겠다는 거지. 네, 엄마.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집도 넓으니까 엄마 방 따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알았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20살에 제가 처음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의 기록부터 차근차근 넘겨봤어요. 민준이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의대에 합격했을 때. 각 시기마다 제가 벌어서 아들에게 쓴 돈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대 등록금 4년치, 생활비, 책값, 고시원 월세, 병원 개원 자금으로 빌려준 3억 원. 모두 합하면 얼마였을까요? 제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그저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저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시장을 지켜온 상인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법 똑똑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부동산 등기 부등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과 옆 건물, 그리고 맞은편 건물까지 모두 합치면 재개발 구역의 핵심 땅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말 아침 민준이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민준이 있니?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수술하느라 늦게 들어와서요. 그럼 깨워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부스스한 얼굴의 민준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앉아라, 둘 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라. 민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계부 복사본과 각종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쓴 돈이다. 전부 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1995년 3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50만 원. 2003년 3월 중학교 입학금 30만 원. 2010년 3월 의대 입학금 500만 원. 수진이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죠. 그리고 이건 뭔데요? 2015년 내가 병원 개원할 때 빌려준 3억 원 차용증이다. 엄마, 이건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기억이나 하고 있나 싶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차용증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날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 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무슨 자격으로? 네. 내가 묻는다. 무슨 자격으로 날 모시겠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있다. 가게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날 모시겠다고? 왜? 엄마, 그건. 수진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개월 전에 우리 시장 돌아다니면서 재개발 조사하던 거 내가 다 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내 명함까지 돌리면서 임차인들 만나고 다녔지? 법률 상담해준다면서. 그건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 가게 자리가 탐났던 거다. 재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날 꼬드겨서 가게 접게 만들고 그 자리를 싸게 사려고 했던 거지.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 와이프가 왜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혈안이 됐는지 설명해봐라. 그건.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그 땅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희도 재산 불리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게 죄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가게를 빼앗으려고 한 게 정당하다는 거냐?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시니까 편하게 쉬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평생 그렇게 일만 하시고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반찬 가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더 잘 굴릴 수 있어요, 그 땅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마저 아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평생 일만 했지.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뭔지 너희는 모른다. 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열어봐라. 민준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엄마가 건물주라고요? 그 건물만이 아니다. 옆 건물, 맞은편 건물까지. 다 내 거다. 수진이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럴 수가. 어떻게.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하나씩 건물을 샀지. 재개발 소문이 돌 때마다 값이 떨어질 때를 노려서 말이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촌스러운 반찬 가게 아줌마인 줄만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이 바닥에서 40년을 버틴 사람이다. 땅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정도는 안다. 엄마. 그리고 말이다, 수진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탐내던 그 땅, 재개발되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뛸지 아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지금의 5배다. 내 건물 세 채 합치면 재개발 후 시세가 100억은 넘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100억?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 엄마 평생의 대가다. 반찬 하나 팔 때마다 10원씩 아껴서 모은 돈이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억해라, 수진아. 그리고 민준아. 저는 돌아서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아니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낡은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 변호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가 나야.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순자야, 이게 정말이니? 정수기는 제가 건넨 서류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환갑이 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변호사였죠. 명문대 법대를 나와서 40년간 변호사로 일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내 며느리가 6개월 전부터 재개발 조사를 했다고. 응. 심지어 내 가게 임차인인 줄 알고 땅을 싸게 사려고 접근했어. 정수기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하지만 순자야, 내가 건물주였다니 나도 놀랐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아들이 알면 기대가 생길까봐, 며느리가 알면 탐낼까봐. 그래서 숨기고 살았지. 그런데 결국 들켰네. 아니, 내가 일부러 밝힌 거야.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됐으니까. 저는 정수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가, 나 재개발 협상에서 이기고 싶어. 내 땅값 정당하게 받고 내 권리 지키고 싶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순자야.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민준이는 어쩔 거야? 아들이잖아.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있어.
그 애는 그냥 내가 평생 가게만 하다가 늙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가르쳐 줘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뭔지. 정수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재개발 협상은 나한테 맡겨. 고마워, 수가. 고맙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정수기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정수기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순자야, 너 대학 다니다 그만뒀잖아. 그때 왜 그랬어? 성적도 좋았으면서.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20살의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지만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죠. 하지만 1학년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구나. 응.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간호해야 했고, 남동생들은 어렸고, 제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좌판에서 시작했지. 그러다가 작은 가게를 얻고 조금씩 키워나갔어.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근데 말이야, 수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보다 시장에서 배운 게 더 많았어. 장부 정리하는 법, 원가 계산하는 법, 고객 관리하는 법. 다 혼자 터득했지. 그래서 건물도 사고 그랬구나. 응. 20년 전부터 하나씩 모았어. 사람들이 재개발 망했다고 땅값 떨어질 때 샀지. 그러고 10년 기다렸어.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 정수기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뭘? 너는 판사도 이기는 변호사잖아. 그건 학교에서 배운 거고, 넌 진짜 삶에서 배운 거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야. 응? 내 이야기 들으니까 화가 나네. 내 며느리가. 정수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기는 명문대 나왔다고, 변호사라고, 시어머니 무시한 거잖아. 평생 고생한 사람을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뭘? 세상에는 학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삶의 지혜라는 걸.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조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에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대성건설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수진이가 있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나도 이 시장 사람인데 왜 못 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성건설 팀장이 나와서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죠. 이 일대를 고급 상업시설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복합 상가가 들어섭니다. 화면에는 멋진 건물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보상금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인 여러분은 권리금과 이주비를 받으시게 됩니다. 상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권리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평당 얼마예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성건설 측 대답은 애매모호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개별 협상을 통해.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건물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분들은 현금 보상이나 건물 지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은 몇 프로나 되는데요? 제 질문에 팀장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건물주가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질문의 답을 궁금해했죠. 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순자 씨로 등록되어 있네요. 세계 건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요. 네, 제가 김순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 계획에 반대합니다. 네.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제 건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순자 씨 조합 규약에 따르면 규약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정수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의 법률 대리인 정숙 변호사입니다. 정수기가 명함을 꺼내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협상은 저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 앉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수진이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재개발 막으시면 저희도 손해예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 이미 대성건설이랑 뭔가 계약했니?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를요. 그날 밤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개발 설명회에서 왜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수진이를 망신을 주시고. 망신? 저는 침착하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재개발에 반대하시면 동네 사람들 다 피해보잖아요. 피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피해를 주는 거니?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재개발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조합 구성도 힘들고 자금 조달도 힘들고 엄마가 반대하시면 다 무산될 수도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 재개발을 원하는 이유가 뭐니? 그야. 동네 발전을 위해서죠.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이미 대성건설이랑 계약했지? 내 땅을 싸게 사서 되팔 계약.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내 와이프가 법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대성건설에 접근했어. 그리고 가장 핵심 땅인 내 건물들을 헐값에 사들이기로 계약한 거지. 그게 아니라 증거 있어.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정수기가 알아냈다. 수진이 명의로 된 계약서. 거기에 내 건물 주소가 다 적혀 있더구나. 민준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이건 수진이가 투자 목적으로. 투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몰래 헐값에 사들이는 게 투자니? 엄마가 어차피 가게 정리하실 거라고 해서 저희가 대신 관리하려고.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엄마 재산을 자기가 알아서 처분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언제 널 위해달라고 했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아니고. 엄마, 돌아가라 민준아.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전해라. 더 이상 내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민준이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20여 명이 모여 재개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김 사장님, 그날 참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옆 가게 박 사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정당한 보상 받아야죠.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김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성건설 같은 큰 회사를 상대로. 젊은 상인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겠어요? 차라리 받을 거 받고 빨리 나가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사장님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군 걸 헐값에 넘기라고요?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의견이 둘로 갈렸죠. 싸게라도 빨리 보상받고 나가자는 쪽과 끝까지 싸워서 정당한 값을 받자는 쪽으로요. 여러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상인입니다.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좌판 하나로 시작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사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 하나 생겼고 건물도 샀어요. 건물을 사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네. 새 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모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벌어서 절반은 무조건 저금했어요. 10원이라도 아껴서 모았어요.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목돈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평생 일군 것을 헐값에 넘기지 맙시다. 하지만 김 사장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요?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개발은 못해요. 제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해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우리는 결의했습니다. 상인의 차원에서 대성건설과 재협상을 하기로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좀 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 못해요. 제발 와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는 민준이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둘 다 굳은 얼굴이었죠. 무슨 일이니? 엄마 앉으세요. 민준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대성건설이랑 계약한 거 엄마 몰래 한 거 맞아요. 그리고 엄마 땅을 싸게 사들여서 되팔 계획이었던 것도 맞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제 병원이 적자예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경영이 안 좋아서 빚이 많아요. 얼마나? 15억 정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으려고
재개발 사업에 손을 댔어요.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엄마를 속인 거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너 병원 경영이 어려우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숨겼니?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엄마를 속인 거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엄마다. 내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어. 엄마.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특히 내 재산을 노리는 거짓말은. 죄송해요, 엄마. 수진이.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너도 미안하니? 네. 진심으로?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엄마. 병원 빚 내가 갚아줄게.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네, 엄마. 둘째, 재개발 문제에서 손 떼라. 더 이상 대성건설이랑 일하지 마.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셋째,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병원 경영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라. 내가 빚만 갚아줄게.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해. 네, 엄마. 알겠어요. 민준이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정수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대성건설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해. 법원에 신청서 넣었대.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제 수용이라니. 그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터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정수기가 제 옆에서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고마워, 수가.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양쪽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성건설 측에는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낯익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거기 있어? 저는 정수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글쎄, 이상한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성건설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개발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상금이라니요. 정수기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가 요구하는 금액은 감정가의 3배입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3배가 아니라 시세입니다. 재개발 후 예상 가격을 반영한 정당한 값입니다. 두 변호사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가지 증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피고 김순자 씨의 며느리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로서 김순자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말씀드리자면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김순자 씨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셨습니다.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셨고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수기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증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증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김순자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최근 치매 의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치매 진단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어머님,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병이 그렇게 진행되니까요. 수진이가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머님이 중요한 재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김순자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정수기가 항의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정상입니다. 저와 40년간 친구로 지내왔는데 치매라니요. 하지만 의료 기록이 있으니 확인은 해봐야죠. 재판은 그렇게 연기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비켜.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일이에요.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내가 살려고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거니?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진짜로 치매 걸리실 수도 있어요. 수진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한테 다 맡기시고요. 너, 정말.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면 안 좋아요. 치매는 혈압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수가, 응? 나 정말 치매 걸린 걸까? 무슨 소리야? 너 멀쩡해. 그럼 저 의료 기록은 뭐야? 조작이야, 조작. 내가 병원에 확인해 볼게. 정수기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요즘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고요. 아니야,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와이프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었는데. 엄마, 그건 수진이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말렸는데. 말렸어? 그럼 왜 법정에 나타난 거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수진이 편이지?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럼 왜 수진이가 대성건설 편에서 증언하는 걸 막지 않았어? 그건 수진이 일이니까. 수진이 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수진이 일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대성건설이랑 계약을 취소 못해요. 왜? 위약금이 10억이에요. 뭐? 만약 수진이가 계약을 취소하면 10억을 물어내야 해요. 우리는 그 돈이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거야? 10억 때문에?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너희가 살려고 내가 죽어야 해? 엄마, 나가. 엄마, 오해해요. 저희는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늦게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확인했어. 뭘? 그 의료 기록. 가짜야. 뭐? 수진이가 조작한 거야. 내가 병원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너 그런 진단 받은 적 없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순자야, 이제 정말 큰일이야. 이건 명백한 위증이야. 형사 고발할 수 있어. 그래, 하자. 고발하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형사 고발장이 접수되자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죠. 며느리,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고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 측에서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건부터 다루겠습니다. 정수기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수진 변호사가 제출한 의료 기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수기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병원의 공식 회신서입니다. 김순자 씨는 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수진 변호사가 제출한 의료 기록의 원본입니다. 병원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변호사, 해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이는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좋은 교육받게 하고 싶었고 의사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의대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평생 꿈이 이뤄진 거니까요. 엄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등록금 4년치, 생활비, 책값, 월세. 다 제가 됐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번 돈의 절반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원 개원할 때 3억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입니까?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0원입니다.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네. 아들이 바빠서 잊었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 내외가 제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개발로 땅값이 오르는 걸 알고 저를 속여서 헐값에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제 땅은 제 것이니까요. 그랬더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없다고,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저기 앉아있는 김민준입니다. 저는 민준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들도 아내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방조했습니다. 법정이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말을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께 용서를 빌고 있어요. 법정에서. 네.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민준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 내가 뭘 가르쳐 줬는지 기억하니? 네. 뭐라고 가르쳤니?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 정직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 정직하게 살았니? 아니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변호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땅은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자백하겠습니다. 대성건설과의 계약, 위조한 의료 기록, 모든 것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대성건설이랑 맺은 계약서예요. 어머님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기로 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조작한 의료 기록의 원본이에요. 제가 직접 위조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이 필요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 당신은 명백한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도 해당됩니다. 네. 법정 모독죄도 추가됩니다. 죄송합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수진은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리고 대성건설과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시세로 재산 정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내 선택이야. 내가 강요할 순 없어. 하지만 엄마.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뭔데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잘못을 인정했어. 그리고 자백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는 거야. 엄마는 용서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생각해봐라. 내 인생이니까. 법원을 나서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예요. 사장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은 제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새 건물의 지분도 확보했죠. 민준이는 수진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진이는 징역을 살고 나온 후 변호사 자격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아, 출소하면 내 회사에서 일할래? 네. 어머님, 저를요? 그래. 법률 자문은 아니고 일반 직원으로. 하지만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과거는 과거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줄게.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생긴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순자야, 다 잘 해결됐네. 그래, 내 덕분이야. 내 덕분이 아니라 내 덕분이지. 넌 참 강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강한 거야. 정수기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가, 응? 나 이제 뭐 하고 살까? 뭐 하긴 편하게 살지. 그게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나 평생 일만 했더니 쉬는 게 더 어려워. 그럼 계속 일해. 뭘? 새 건물 관리하면서 젊은 사람들 도와줘. 내가 평생 배운 걸 나눠주는 거야. 그게 좋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작은 교육센터였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경영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첫 수업날 2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순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가난했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경영을 배웠고 돈을 모았고 건물을 샀습니다. 와!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꿈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게 제가 평생 지킨 원칙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질문 있어요. 뭐니? 사장님은 아드님을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했어. 이해요? 그래. 민준이도 힘들었을 거야. 빚도 많았고 아내한테 휘둘렸고.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 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민준이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니? 엄마한테 빌린 돈이요. 3억. 이자 포함해서 4억 모았어요. 어떻게? 병원을 정리하고 작은 동네 의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야간 진료도 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6개월 만에 이만큼 모았어요. 엄마,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그 돈으로 내 병원 키워라. 좋은 의사 되고. 하지만, 민준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야. 엄마,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진심으로 환자들 치료해주는 거.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80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카데미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시장에 나가서 옛날 단골들을 만났죠.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건물주 됐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MBC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반찬가게 아줌마에서 건물주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특히 50대, 60대 여성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수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진짜 유명인 됐네. 유명인은 무슨?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평범한 할머니가 건물 3채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수가.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잘했어. 내 인생을 내가 지켰어.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오늘로써 나의 40년 전쟁이 끝났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김순자. 저는 가계부를 덮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딸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일도 저는 아카데미에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을 나눠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